2025년 지금 크립토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렇죠. 불과 한 달 전 고점 대비해서 시장 전체가 27%나 하락했거든요. 특히 그 재무자산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잔뜩 쌓아뒀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많았죠. 이 기업들이 연이어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현상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거의 모든 크립토 트레저리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어떻게 단 하나의 원조 모델만이 굳건히 살아남았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이 하락해서만은 아니에요. 사실 기업의 생존을 결정한 건 보유한 코인의 양이 아니었거든요. 양이 아니었어요. 네, 그 코인을 어떤 구조로 담았는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구조의 차이가 만들어낸 극명한 결과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줄여서 DAT 기업,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겠네요. 사실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거의 열풍처럼 번진 모델이에요. 네,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들이 현금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 대신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회사의 공식적인 재무 자산으로 재무 자산으로? 네, 즉 트레저리로 매입해서 쌓아두는 전략을 말해요.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기대감에 기반한 투자 전략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금고에 달러나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넣어둔다. 이런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2024년쯤에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전략으로 평가받지 않았나요? 다들 막 앞다투어 뛰어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 배분 방식이다. 이러면서 엄청 각광받았어요. 많은 기술 기업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 됐었죠. 그런데 왜 2025년에 들어서 이 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게 된 걸까요? 시장이 27% 하락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건 좀 이상한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의 가장 뜨거운 시점, 그러니까 모두가 환호하던 그 가격의 고점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특히 변동성이 큰 이더리움에 집중 투자했던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3,000 선까지 급락하면서 막대한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미실현 손실이라면 아직 팔지 않아서 확정된 손해는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럼 그냥 버티면 되는 건 아닌가요?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기업 회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이 미실현 손실은요, 분기마다 회계장부에 그대로 자산가치 하락으로 반영을 해야만 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팔지 않았는데도요? 네, 이게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순식간에 악화시켰고 이 재무제표를 본 투자자들은 당연히 불안해지겠죠. 그렇군요. 내 금고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팔지 않았더라도 장부상으로는 이미 손실로 기록되고 그게 외부 투자자들한테 공개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곧바로 주가 폭락,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뢰의 붕괴라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와. 최악의 경우엔 일부 기업은 폭락하는 자사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던 코인을 손해보고 매도해야 했어요. 버티질 못하고. 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상황까지 갔죠. 이건 디지털 자산을 장기 보유하겠다던 전략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다들 무너지는 걸 보니 애초에 이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론 이 모델을 처음 시작한 원조 기업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 이야기죠. 거기. 이 회사의 전략은 다른 후발주자들과는 근본부터 달라요. 딱 세 가지 핵심 원칙이 그 차이를 만드는데요. 네. 첫째,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을 매도한 적이 없어요. 이번 하락장에서도 꿋꿋이 버틴 거죠. 그건 다른 기업들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을 텐데요.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핵심 원칙이랑 연결돼요.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자금 조달 방식?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빌린 돈이 전부 담보가 없는 무담보 부채예요.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죠. 잠깐만요. 담보도 없이 돈을 빌리는 게 어떻게 더 안정적일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자도 비쌀 테고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이자는 더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일러는 그 높은 비용을 생전 보험료로 지불한 셈이에요. 가격 변동성 리스크보다 강제 청산 리스크를 훨씬 더 치명적으로 본 거죠. 강제 청산 리스크요? 담보가 없다는 게 왜 그렇게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지 혹시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폭락해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집을 가져가 버리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강제 청산입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자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의 방식은 신용만으로 돈을 빌린 것과 같아요. 제가 친구한테 나중에 꼭 갚을게 하고 돈을 빌렸다면 설령 제가 가진 주식 가격을 폭락해도 친구가 제 주식을 마음대로 뺏어갈 순 없죠. 아, 만기일에 돈만 갚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바로 그런 구조를 비트코인에 적용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나도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자기들 비트코인에 손을 댈 수 없는 구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90% 폭락해도 우리 회사는 71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한 말이 바로 이 구조적 안정성에서 나온 자신감이었군요. 허퉁이 아니었네요. 맞아요. 그는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베팅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폭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금융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거예요. 와. 다른 기업들이 자산 가격의 상승만 쫓을 때 그는 생존의 구조를 짰던 거죠. 그렇다면 2025년에 시장에 뛰어든 신생 기업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비트마인, 샤플링크, ETH질라 같은 곳들은 어떤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원조의 성공 사례를 보고도 왜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성공의 겉모습만 따라한 거죠. 아, 이들 기업에서 4가지 공통적인 치명적 실수가 보여요. 첫째는 아까 말한 고점 진입. 네. 둘째는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레버리지, 즉 담보대출 같은 빚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 셋째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컸던 이더리움 중심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데 주가와 코인 가격이 함께 무너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주가와 코인 가격이 함께 무너지는 구조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 미실현 손실이 주가에 반영되는 악순환, 그걸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기업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주가가 고평가되었을 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가격이 최고점이던 코인을 샀어요. 아, 최악의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결국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동시에 하락세로 돌아서자 주식과 코인이라는 두 자산이 동시에 폭락하면서 손실이 2배로 커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비트마인이나 FG 넥서스 같은 곳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비트마인, 샤플링크, ETH질라, FG 넥서스 같은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미 보유 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트레저리 자산을 판다는 건 전략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죠. 그렇죠.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급한 불을 끄려 하지만 이건 트레저리 전략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생존 전력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합성 채굴이라는 개념이 있던데 이건 또 뭔가요? 네, 리퍼블릭 테크놀로지즈라는 회사가 사용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에요. 리퍼블릭 테크놀로지스요? 이들은 다른 기업들처럼 이더리움을 시장가로 무작정 사들이지 않아요. 대신 월가의 금융기법인 풋옵션 매도 전략을 사용합니다. 풋옵션 매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쉽게 비례해 볼게요. 나는 한 달 뒤에 이더리움 가격이 $2,500가 되면 그 가격에 100개를 사주겠다는 약속, 즉 권리를 시장에 파는 거예요. 잠깐만요. 사주겠다는 약속을 판다고요? 그럼 그 약속을 판 대가로 돈을 먼저 받는 건가요? 마치 보험료처럼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프리미엄이죠. 아, 그리고 여기서 2가지 시나리오가 생겨요. 첫 번째, 한 달 뒤에 이더리움 가격이 약속한 $2,500 밑으로 안 떨어지고 $2,600나 $3,00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건가요? 맞아요. 약속은 그냥 사라지고 대신 처음에 받아둔 프리미엄은 고스란히 제 수익이 돼요. 말 그대로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코인을 사지도 않았는데 수익이 생기네요. 그렇죠. 와, 그건 정말 좋네요.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가격이 폭락해서 약속한 $2,500보다 더 떨어지면요? 예를 들어 $2,300가 되면
약속대로 2,500달러에 사줘야 하니 손해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죠. 시장가 2,300달러짜리를 2,500달러에 사주니까요. 하지만 어차피 이더리움을 매수하려던 기업 입장에선 처음에 받아둔 프리미엄만큼 할인된 가격에 사는 셈이에요. 아, 만약 프리미엄으로 10개당 100달러를 받았다면 실제 매수가는 2,500달러가 아니라 2,400달러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시장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남들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와, 정말 영리하네요. 정리해보면 하락장에서는 어차피 사려던 코인을 계획대로 싸게 매수하고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장에서는 코인을 사지 않는 대신에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방어적이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략 같아요. 실제 성과는 어땠나요? 놀랍게도 이 전략을 통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던 지난 3개월 동안 103%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103%요? 이 하락장에? 네. 이건 단순 보유 전략이 아니에요. 월가의 정교한 옵션 구조를 크립토 시장에 결합해서 리스크는 관리하고 수익은 극대화한 신형 모델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코인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그 코인을 사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매수했는지가 생존을 가른 거네요. 그것이 바로 이 사태의 핵심이에요. 마이클 세일러의 자금 조달 공식을 다시 한번 보면 명확해져요. 그의 공식은 금리가 쌀 때는 부채를 활용하고 우리 회사 주가가 쌀 때는 주식을 발행, 증자한다 이거든요. 아, 즉,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기업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가가 비쌀 때, 즉 자금 조달 비용이 가장 비쌀 때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가격이 최고점이던 코인을 샀어요. 아, 가장 비싼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가장 비싼 자산을 산 셈이니 두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며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첫째, 마이클 세일러처럼 가격 폭락에도 버틸 수 있는 강제 청산 없는 구조를 갖추었는가? 네, 구조. 둘째, 리퍼블릭 테크놀로지스처럼 시장 상황에 맞춰 매수 단가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옵션 및 헤징 기반 전략을 사용하는가?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채권, 코인 등 각 자산의 리스크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정교한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운 좋게 살아남더라도 다음 하락 사이클에서는 전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아, 시장의 변동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2025년의 이 위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코인을 많이 가진 기업이 아니라 코인의 금융구조를 제대로 이해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지정에서 여러분의 투자 방식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산의 개수나 가격만 보고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자산을 지탱하는 구조의 안정성까지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될 겁니다. 합니다.